제2차 세계대전을 논할 때 노르망디의 해변, 베를린의 폭격 또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피해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 갈등의 가장 참혹한 이야기 중 하나는 여전히 크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그 시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약 195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저항을 형성한 복잡한 내부 역학 때문에 이 갈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과의 적대감은 전례 없는 수준의 잔혹함에 이르렀고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분쟁은 점령과 전쟁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배경으로 밀려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규모와 실제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 팽창의 시작, 1931년 만주 침공. 1930년대에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일본은 확장주의적 야망을 키우며 중국 북동부의 전략적 지역인 만주에 주목하게 되었다. 자원과 위치 모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인 만주 지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계획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1912년 청나라의 멸망 이후 중국은 구조적 약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수십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 파벌 간의 내부는 나라를 분열시켰다. 1927년에 발생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 즉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간의 내전은 이 취약성을 악화시켰다. 내부 분열에 빠진 이 나라는 일본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확장하는 경제를 가진 일본은 만주에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보았다. 이 지역의 자원, 예를 들어 석탄, 철, 목재는 일본의 산업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약속되었으며 낮은 인구 밀도는 식민지화와 농업 확장을 위한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만주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의 아시아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1931년 9월 중대한 순간이 무단 사건으로 다가왔다. 일본이 운영하던 남만주철도 구간이 폭파되었고 그 폭발은 중국군의 공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일본의 군사력인 관동군이 수행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이 신중하게 계획된 사건은 군사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한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일본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며칠 만에 그들은 만주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산발적이고 장비가 부족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1931년 말까지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했다. 1932년에 일본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 명목해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일본의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단지 거칠애에 불과했다. 만주 침략은 당시 국제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국제연맹은 이 행동을 비난하고 만주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할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병합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확장될 제국주의 전략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군사적 및 경제적 권력을 강화하는 기지로 사용하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당시의 국제체제에 도전하며 아시아의 지도를 재편하려는 결심을 한 국가의 진출을 저지할 수 없는 세계 강대국들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만주 점령은 중국에 또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역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은 내부 분열을 더욱 악화시켜 공통의 적에 맞서 당결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충돌했으며 국가는 외국 점령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몇 년 후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종종 가려지곤 했지만 만주 사건은 분명히 다가올 세계적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 국가의 야망이
어떻게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존 질서를 도전할 수 있는지를 일찍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주는 단순히 침략의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갈등의 첫 번째 행위이기도 했다.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과 체계적인 점령의 시작. 1537년 7월 7일 베이징 근처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간의 사소해 보이는 충돌이 중국의 운명을 바꿀 대규모 공세의 촉매제가 되었다.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북중국에 대한 일본 제국군의 체계적인 점령의 시작을 알리며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팽창주의 야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은 다리 근처에서 군사훈련 중 실종된 일본 군인에 대한 보고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베이징과 중국의 다른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일본군은 병사를 찾기 위해 마을 수색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 현지 군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로 인해 총격전이 발생했고 이는 빠르게 무장 충돌로 확대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병사는 다치지 않은 채로 다시 나타났고 이 사건이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폴로 다리는 전략적 가치 외에도 중국이 북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대응은 신속하게 병력을 해당 지역으로 동원했으며 이는 영토 지배를 확장하기 위한 구실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사전에 세워졌음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제한된 분쟁으로 시작된 것이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제국군이 베이징과 그 주변의 주요 위치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인 공세로 변모했습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와 결단력은 내부 분열과 장비 부족에 직면한 중국군에 비해 일본군의 물류 및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국가의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와 같은 교통로를 장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응 능력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군사적 존재를 상대적으로 쉽게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건은 수년간의 외교적 긴장과 공개적인 갈등 사이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역사적 수도로서 베이징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첫 번째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점령은 도시의 점령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내륙으로의 추가 진격을 용이하게 할 지역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은 처음에는 국지적이었지만 더 넓은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간의 누적된 긴장의 정점이자 일본의 공격적인 팽창 전략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이는 이후 몇 년간의 역사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상징성과 실질적인 결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역의 역사를 깊이 변화시킬 점령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난징 대학살, 말로 할 수 없는 공포. 1937년 12월 상하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후 일본 제국 육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눈을 돌렸다. 도시는 전략적 및 상징적 가치가 큰 곳으로 빠르게 포위되어 12월 13일에 점령으로 끝나는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어두운 에피소드 중 하나인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대학살은 6주 동안 지속된 살해, 고문, 강간의 기간으로 20만에서 3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의 난징으로의 징역은 끊임없었다. 상하이에서의 패배로 인해 대규모로 피해를 입고 무질서해진 중국군은 최소한의 저항만을 보였다. 장제스, 국민당의 지도자는 정부를 충칭으로 이전하여 도시를 사실상 지도력 없이 남겨두었다. 남아있는 군대는 대부분 새로 모집된 병사들이었고 훈련도 부족했으며 협동과 사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일본군이 12월 9일 항복을 24시간 내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을 때 중국 당국은 응답하지 않아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12월 10일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압도적인 물자와 무기 유세를 바탕으로 일본군은 며칠 만에 방어선을 뚫고 들어갔다. 12월 13일 난징이 함락되었을 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전형적인 점령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였다.
일본 군인들은 지휘관들의 효과적인 감독 없이 포로로 잡힌 군인들과 민간인들 모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자마자 포로 처형이 즉시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중국 군인들, 그중 많은 이들이 무장하지 않거나 민간인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재판 없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살해는 대규모이자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포로는 총에 맞아 죽었고 다른 이들은 총검으로 찔렸으며 많은 이들이 참수당했습니다. 특히 소름 끼치는 행위는 일본 장교들 사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포로를 참수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였다. 이러한 대회는 마치 스포츠처럼 당시 일본 신문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처형은 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원으로 보이는 남자나 단순히 발견된 불행한 남자도 살해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양쯔강에 던져지거나 집단 묘지에 묻혔습니다. 무프산과 같은 곳에서는 단 며칠 만에 최대 5만 7천 명의 죄수들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살들은 어떤 군사적 논리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멸종에 대한 욕망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난징의 민간인들은 포로로 잡힌 군인들과 같은 잔혹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2주 동안 수만 명의 민간인이 즉결 처형, 무차별 폭격 그리고 사디즘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살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성폭력이었다. 점령된 6주 동안 일본 군인들에 의해 2만 명에서 8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8살짜리 소녀들과 노인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건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후에 살해되었습니다. 일부는 가족들 앞에서 공격당했으며 그들도 학대를 목격한 후 처형당했습니다. 이 공격의 희생자는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 남성들도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 군대 내에서 만연했던 완전한 비인간화를 반영합니다. 군 지휘관들의 감독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가 완전히 면책된 채로 자행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 내에 있던 몇 안 되는 외국인들, 예를 들어 존 레베의 증언은 인간 생명이 전혀 가치가 없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학대 외에도 일본 군대는 체계적으로 난징을 약탈했다. 집, 사업체 그리고 정부 건물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많은 부분이 불에 타 전체 동네가 재가 되었습니다. 사원, 학교, 병원도 피해를 입었고 그곳에 피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공격당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인프라, 예를 들어 다리와 도로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다. 한때 활기찬 수도였던 곳이 이제는 완전한 황폐의 장소가 되었다. 한때 이 지역의 생명줄을 상징했던 양쯔강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공동묘지가 되어 시신들이 그 물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학살은 생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족들은 파괴되었고 겨우 목숨을 건진 몇몇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교관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외국인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기록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널리 알려졌다. 독일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인 존 레베는 난징의 안전구역을 설립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그가 목격한 공포를 자세히 기록했으며 전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도 일본 군인들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기 위해 급습을 감행했습니다. 생물학적 실험과 일본의 잔악행위, 야만의 도구로서의 과학. 일본의 중국 점령 기간 동안 제국군이 저지른 잔악행위는 대량 처형이나 조직적인 강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병행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위한 탐구에 의해 비인도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인간을 사용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로 생물학 및 화학 전쟁 연구에 전념하는 비밀 조직인 악명 높은 731 부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군의사 이시 시로가 이끌었습니다. 731 부대, 공식적으로 관동군 역전 및 정수부로 명명된 이 부대는
주로 만주 지역의 해올빈에서 활동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설립된 이 기관의 공식 목적은 질병을 연구하고 일본군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생체 실험의 중심지가 되어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3,000명에서 12,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731부대와 그 관련 시설의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심지어 일부 연합군 포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피해자들은 포로들에게 비인간화되어 마루타 또는 통나무라는 완곡어로 불리며 그들의 인간성을 지우기 위해 그렇게 불렸습니다. 731부대와 기타 관련 센터에서 실시된 실험들은 당시 알려진 어떤 잔혹함의 기준을 초월했습니다. 실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다양한 외상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염의 발달을 관찰하기 위해 사지가 절단되었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지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재부착되었습니다. 다른 실험에는 희생자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특정 질병이 중요한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흑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체로 죄수들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질병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며 피실험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가끔씩 죄수들은 서로 다른 병원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질병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을 연구하기 위해 죄수들은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 사지에 궤저가 생길 때까지 얼게 되었습니다. 종종 연구자들은 얼어붙은 팔다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반복적으로 때려서 혈류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극한의 기후에 노출된 병사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제국 육군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31부대는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들 중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질병을 옮기는 곤충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흑사병에 감염된 벼룩이 들어있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중국의 도시와 마을에서 실험되었으며 파괴적인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독가스나 제초제를 퍼뜨리는 화학폭탄도 시험되었으며 이는 적군 인구 사이에 대규모 기근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인간의 인내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극단적인 음식, 물, 수면 부족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고문 실험도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731부대에서 개발된 생물학 무기는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사용되어 나라를 대규모 실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전 중 하나에서 일본 비행기들은 흑사병에 감염된 벼룩이 든 폭탄을 저장성 및 창더의 마을에 투하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퍼뜨린 전염병들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무기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의 임박한 패배와 함께 이시이시로는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731부대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존한 포로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복합시설들은 불태워졌고 연구와 관련된 문서들은 묻히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전 직원들의 증언, 회수된 문서들, 그리고 실험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유해들은 범죄의 규모를 드러냈다. 중국의 저항과 국제동맹. 중국의 일본 침략 저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순간을 의미했으며 갈등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추축국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제스의 지도 아래 국민당 군대는 중국 내륙의 산악지역으로 후퇴했으며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북서부의 연안에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막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단은 국제사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상하이와 난징을 점령했을 때
중국의 저항은 실패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장제스의 충칭으로의 후퇴는 국민당 정부를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렸지만 중국의 행정 및 군사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내륙에 위치한 국민당은 방어를 조직했고 중국 공산당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여 점령 지역에서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경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일본이 제기한 공동의 위협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노력을 통합시켰다. 이러한 연합 저항은 일본의 징역을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립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갈등 초기 몇 년 동안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은 세계 무대와는 비교적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소련이 무기와 군사훈련을 포함한 제한된 지원을 중국에 제공했지만 서방 열강들은 유럽에서 커져가는 긴장에 집중하며 관망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은 아시아에서 더 넓은 대결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강대국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만약 1938년에 중국이 항복했다면 일본은 저항 없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여 동남아시아, 영국령, 인도, 심지어는 소련에 대한 더 공격적인 공격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저항은 이 시나리오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장기적인 갈등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어 다른 전선에서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중국과 전 세계의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은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대부분 파괴하고 2,438명이 사망하고 1,17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이 공격은 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통합시켰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아시아의 갈등은 더 이상 지역적 대결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산업 자원을 가진 적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은 도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 전략적 변화는 중국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고 중국은 연합군 전쟁 노력의 주요 동맹국이 되었다. 미국의 전쟁 참전은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 아래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에서 연합군의 초석으로 삼으려 했다. 지상에서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은 무기, 물자, 전략적 조언을 포함한 필수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동맹의 가장 상징적인 제스처 중 하나는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이었으며 여기서 장제스는 루즈벨트와 윈스턴 처칠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연합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을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빅4 동맹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에는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전 중국에서 싸운 미국인 조종사들로 구성된 플라잉 타이거스의 창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보급로를 보호하고 일본 목표를 공격하여 중국군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한계가 없지 않았다. 중국이 일본 점령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연합국의 자원은 주로 유럽과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전히 강력한 적과 싸워야 했고 비록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적에 맞서 저항을 계속해야 했다. 중국의 저항은 일본이 여러 전선에서 싸우도록 강요하여 자원을 분산시키고 장기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약화시켰다. 1942년과 1943년 사이에 일본 고위 지휘부는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갈등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공세 작전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일본군을 계속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저항은 일본의 패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서방 열강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중국의 끈질긴 저항은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지배를 안정시킬 수 없도록 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역할은 승전국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전쟁의 끝과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아시아에서 거의 10년간의 갈등과 태평양에서 4년간의 총력전 끝에 일본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그해 5월 독일의 패배로 일본은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추축국으로 남게 되었고, 연합군은 여러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 여름의 사건들은 일본의 항복으로 절정에 달하며 현대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장 중 하나의 끝을 가져왔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독일의 패배 후 일본에 대한 개입을 약속을 이행했다. 대규모 군사작전에서 붉은 군대는 만주를 침공했으며 그곳에는 일본 본토 아시아에서 제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주력 부대인 관동군이 있었다. 몽골과 동시베리아에서의 협동 공격을 포함한 소련의 공세는 참혹했다. 우수한 무기와 철저히 계획된 전략으로 소련군은 신속하게 진격하여 방어선을 파괴하고 며칠 만에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관동군의 붕괴는 일본에게 아시아 대륙에서의 거점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주와 한국에서의 점령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일본 고위 지휘부를 낙담시켰습니다. 일본이 만주에서 소련의 징역에 고군분투하는 동안 더 큰 타격을 입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폭격기가 히로시마 도시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즉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3일 후인 8월 9일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져 유사한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비록 일본이 이미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러한 공격은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차원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원자폭탄은 단순히 도시 전체를 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 및 군사력에 맞서 저항할 수 없는 일본의 무능함을 부각시켰습니다. 만주에서 붉은 군대가 빠르게 진격하고 원자폭탄 추가 투하의 위협 속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일본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다. 군고위 지휘부 내의 초기 저항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는 직접 개입하여 무조건 항복을 승인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황제는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일본 시민들이 그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발표는 일본과 아시아 대부분을 황폐화시킨 전쟁의 끝을 가져왔습니다.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서 일본 정부 대표들이 미주리 회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으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본토에서 일본의 항복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 주둔 중이던 100만 명이 넘는 일본 군인들이 국민당 정부에 항복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중국 점령의 끝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및 사회적 전환 과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항복한 병사들은 다음 몇 년 동안 일본으로 송환되었고 중국은 수년간의 황폐화 이후 국가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전투는 후난성과 광시성에서 발생했으며 일본군은 항복 명령을 받기 전 마지막 위치에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일본의 저항은 상징적이었고 대규모 항복은 아시아 전쟁의 끝을 의미했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전쟁의 여파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파탄났으며 곧 내전에서 맞붙게 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깊은 정치적 분열이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항복은 제국 군국주의 시대의 끝과 미국 주도의 점령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이는 일본 사회를 개혁하고 일본이 다시는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화와 전쟁의 공포는 세계의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군대를 수년간 점령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일본이 다른 전선에 병력을 집중할 능력을 약화시켰고 이를 통해 태평양에서 연합군 전략을 촉진시켰습니다. 전쟁은 중국의 정치 지형을 깊이 변화시켰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일본에 대한 일시적인 협력이 그들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일본에 대한 승리는 나라를 통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분열은 결국 1949년 공산당의 승리로 절정에 달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연합국 중 하나로서의 참여는 그들의 글로벌 입지를 확고히 했다. 전쟁은 중국에게 승리한 강대국들 중 하나로서의 위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부여하여 그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공산당원과 민족주의자 모두 저항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희생을 인정해왔습니다. 이 인식은 역사와 화해하고 국가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을 기리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중국을 재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에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